안녕하세요. 남자 보는 눈이 발에 달렸던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제가 나름 똑부러지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공부도 제법 잘했고, 대학교도 서울로 갔고, 어디 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도 못 듣고 살았죠. 머리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자부심을 느끼는 건 바로 철없을 적부터 제 몸에 스며든 저희 부모님의 교육입니다. 예절과 예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선의와 인간된 도리를 기본적으로 갖춘 후 그 위에 지식을 쌓아라. 그것이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어요. 잘 갖춰진 인간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라면서 말이죠.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 덕에 전 어디 가서 예의 없다는 말은 듣지 않고 자랐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 대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제가 철이 든 후 단 한 번 막말로 싸가지란 것을 내던져 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전 지금부터 그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하고 유쾌했던 아버지는 마을에서 인망이 높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사회적 약자, 특히 아이들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던 분이었어요. 주기적으로 엄마와 함께 보육원으로 봉사를 다니셨고, 자신이 가르치던 학교 학생 중 집안이 어려운 아이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셨죠. 아버지의 선행 뒤엔 묵묵히 그런 아버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엄마가 계셨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께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기부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을 전혀 반대하지 않으셨죠. 엄마는 항상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라며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고, 이후엔 서울에 남아 백화점의 관리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곧바로 시험 준비를 해서 경찰이 되었습니다. 자신도 부모님처럼 뭔가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다며 말이에요. 아버지, 왜 또 김만 드시고 계세요? 아직 명절 음식이야 안 했다 치지만 선물로 들어온 소고기도 있고 굴비도 있는데 냉장고에 수육 삶아놓은 것도 있고요. 됐어. 난 김이나 김치 하나만 있어도 잘 먹는다. 아주 밥이 술술 들어가. 평소에도 아버지는 김치나 멸치 반찬, 참치캔 등 간단한 반찬 하나만 두고도 밥을 잘 드셨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 돈으로 결식 아동이나 한 명 더 돕고 싶으시다면서요. 엄마도 그런 아버지에게 적응이 됐는지 특별한 날이 아니면 두 분께서는 항상 단촐하게 식사를 하시더군요. 시간이 흘러 저는 나이 34세 결혼을 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았던 남편은 이 금융권 지역은행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저도 나이가 있었기에 우리는 1년이라는 짧은 연애 기간을 가졌죠. 결혼 전 남편을 저희 가족에게 처음 인사시키던 날, 아버지는 저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희들 결혼할 때 내가 1억 5천은 지원해 주마. 저 정말 놀랐어요. 전 솔직히 부모님께서 가진 돈이 많이 없으실 줄 알았거든요. 평생 그렇게 많은 기부와 후원을 하셨던 두 분이었으니까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자 아버지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으시더군요. 뭘 그렇게 놀라? 왜? 평생 다른 아이들은 도왔으면서 내가 내 자식 결혼할 때 도와줄 돈은 안 모아놨을 줄 알았어? 허허, 녀석아, 걱정 마라. 너랑 민규 결혼할 때 보태줄 돈하고 나랑 네 엄마 둘이슬 노후자금 정도는 다 마련해뒀어. 다른 수많은 애들이 잘 자라길 바라는 만큼 난 내 자식도 잘 먹고 잘 살길 바란다. 저희 집과 달리 처음 저와 남편이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댁의 분위기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 내년에 결혼을 하겠다고? 내가 이 마을 이장이란 이야긴 들었지? 게다가 우리 집은 소도 70마리나 키우고 논도 밭도 아주 많아.
우리 집이 이 지역 유지이자 권위 있는 집안이란 뜻이다. 그러니 너도 우리 집안 체면에 알맞게 며느리 도리를 잘해야 한다. 서울에 살더라도 자주 내려와서 얼굴 비추고 네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된 도리도 잘 배우고 알았지? 시부께선 그 뒤로도 집안의 유서, 이장이 된 후로 자신이 이룬 마을의 업적 등등을 무지하게 나열하시더군요. 시모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시부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었죠.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안이 유서 깊은 것과 시댁이 이 마을 유지인 것이 제가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하는 것과 무슨 관계인지, 결혼을 허락받으러 온 자리에서 제가 바닥에 엉덩이를 대자마자 시부의 무용담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시부의 긴 연설이 끝나고 드디어 식사를 하려는데 식탁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먹자. 식탁 위에는 익힌 랍스터와 전복, 금가루가 뿌려진 산더미 같은 참치회가 놓여 있었어요. 게다가 손질된 채로 일회용기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니 전부 사온 것들인 것 같았는데 이게 다 얼마인가 싶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처음 보는 검은 구슬 같은 것도 그릇에 담겨 있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귓속말로 저게 뭐냐고 물었죠. 저거 캐비어야, 철갑상어 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 아, 저게 캐비어야? 난 생전 처음 봐. 작게 말했다고 생각했건만 그런 제 말을 들었는지 시모는 활짝 웃으면서 제게 이러더라고요. 캐비어 처음 먹어보니 전복찜이랑 곁들여서 먹으면 엄청 맛있단다. 아버지가 교장이시라더니 그런 집에서도 이 정도 먹긴 힘들지? 교장이라도 어쨌든 교사이니까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그치? 우린 평소에 이런 것들 먹고 산다. 시부는 고급 위스키를 꺼내오며 또 위스키 자랑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몇백만 원이나 한다던 위스키와 비싼 음식들을 먹는데 솔직히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부모님 자리가 이게 맞나 싶었지만 이미 결혼식 날짜까지 잡은 뒤 인사를 드렸던 터라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그대로 결혼을 진행했죠. 당시의 저를 생각하면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갈겨주고 싶네요. 정신 차리라고요. 시댁에선 우리에게 친정에서와 똑같이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양가의 도움 덕에 저와 남편은 서로 모은 돈을 합쳐 서울의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결혼 초 시부모님의 유별난 성격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전 날이 갈수록 후회가 막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새아가, 너 거기 편한 바지로 좀 갈아입어라. 네 시아버지랑 축사 가서 소똥 좀 치우고 와. 이참에 축사일 좀 배워라. 그리고 주말마다 와서 일 좀 도와. 그 큰 돈을 받아갔으면 부모 감사한 줄 알고 시댁 일을 거들어야지. 시댁에선 결혼식 때 준 돈으로 생색을 많이 내시더군요. 저희 부모님께선 결혼식 이후 그 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셨어요. 게다가 그 돈을 빌미로 자꾸만 저에게 시댁에 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말마단 못 와요. 죄송해요, 어머님. 주말마다 여기 오면 평일에 너무 피곤해서 일에 집중을 못할 것 같아서요. 그냥 지금처럼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올게요. 뭐야? 오라면 올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어? 너 지금 교장이 애비라고 누구 가르치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근데 저도 돈 받고 일하는 입장인데 직장에 피해를 줄 순 없잖아요. 대신 어머니 말씀대로 와서 시댁 일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해볼게요. 아셨죠? 저 옷 갈아입고 축사 나가볼게요. 여보, 당신도 옷 갈아입어. 가서 나랑 같이 소똥 치우자. 설마 내가 가는데 당신이 안 갈 건 아니지?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 일부러 더 환하게 웃으며 TV를 보고 있던 남편을 불렀습니다. 시모가 일부러 더 며느리 길을 죽이려고 저러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남편을 부르자
시모의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하지만 전 끝까지 모르는 척 남편을 축사에 끌고 나갔죠. 예, 새아가. 다음 주에 마을회관에서 내 생일 잔치 하는 거 알지? 다른 건 마을 분녀회에서 알아서 할 테니 넌 마을 사람들 먹을 미역국이나 좀 끓여와라. 내가 명색이 이장인데 며느리가 이장인 시아버지한테 이 정도 체면은 세워줘야지. 나 기대하고 있는다. 황당했습니다. 들어보니 잔치에 대략 30명 정도가 모이신다고 했는데 제가 30인분을 어떻게 끓인단 말입니까? 없어도 아니고 그만한 냄비가 저희 집에 있을 리도 없고요. 요리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싶어 저는 시모에게 저 이야기를 전하며 시부에게 잘 말씀드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오히려 시모는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미역국은 제가 따로 여기에서 우리 가족들 먹을 것만 끓일게요. 잔치 다음 날에 서울에서 도련님이랑 아가씨도 오신다면서요. 그날 가족끼리 조촐하게 또 생일 파티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날은 그날이고 잔칫날은 잔칫날이지. 아니 왜 못해? 큰 냄비에 한 대여섯 번 끓여서 포장해서 가져오면 되잖아. 넌 그 정도도 안 하면서 네 시댁덕을 보려고 했니? 그놈의 시댁덕 정말 이골이 나더군요. 결국 저는 업체에 미역국 30인분을 주문해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포장된 미역국을 받은 시부모님은 제게 노발대발을 했는데 전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가져가서 마을회관에 있는 큰 솥에 끓이면 그게 바로 제가 끓인 거죠. 그쵸,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 미역국 무지 비싸더라고요. 제 생신 선물 대신이에요. 나머진 남편이 용돈 챙겨드린대요. 저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나긋나긋 말했습니다. 아예 눈치 없는 며느리인 척을 해버린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두 분께 예의 없이 정색을 하게 될 것만 같았거든요. 표정이 일그러진 두 분을 보고 남편은 그냥 미역국 한 번 끓여드리지 그랬냐며 입을 나불대더군요. 저는 시부모님 몰래 그런 남편의 주둥이를 손으로 꼬집어 비틀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그 이야기를 들은 시동생과 시누이는 박장대소를 해댔어요. 시동생과 시누이는 각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들 부모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미안해요, 새언니. 저한테 전화해서 말씀하시지. 그럼 제가 막아드렸을 텐데요. 오늘 미역국은 제가 끓일 거니까 새언니는 오늘 푹 쉬세요. 어제 마을회관에서 일손 돕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형이 막았어야지. 엄마 아빠 억지를 못 막는 형이 제일 문제야, 형이. 시부모님과 달리 두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당분간 미역국은 쳐다도 보기 싫다며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죠. 그래도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참 잘해요. 그래서 저렇게 눈치 없이 굴어도 참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댁만 오면 좀 눈치가 없어질지언정 남편은 저희 친정에 잘했어요. 가끔 저희 부모님께 선물을 사다 드리기도 하고 한 번씩 아버지와 술을 한잔하러 친정에 들르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의 언행을 더욱 참았던 겁니다. 고마운 남편의 부모님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 친정에 저녁을 먹으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뒷정리를 마친 그때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폭탄 발언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나 지방 도의원 선거에 나가볼까 한다. 사과를 먹던 전 놀란 나머지 사례가 걸려 한참을 콜록댔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선 정년 퇴직을 하고 집에서 쉬고 계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정치라니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죠. 주변에서 자기들이 꼭 찍어줄 테니 자꾸 나가보라고 해서 말이야. 나도 고민 많이 했다. 근데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도 많아지기도 했고 내가 직접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나가보려고.
아버지는 굳게 결심하신 듯 비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저와 남동생 남편은 셋이 황당하다는 듯 시선 교환을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아버지 본인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장인어른, 당신 지역에서 인망 두터운 분이라고 하셨지? 나 이러다가 진짜 정치하는 장인어른 두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일 때려치우고 장인어른 아래로 들어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휴, 걱정이네. 선거에 돈도 많이 든다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처참하게 낙선하고 말았어요. 당선이 그렇게 쉽게 될 일이었으면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그렇게 목을 매겠습니까? 아버지는 선거 자금으로 거의 전 재산을 쓰셨다고 해요. 다행히 아버지의 선거 전에 동생이 장가를 가서 동생의 결혼 자금만은 건질 수 있었지만은요. 그런데 아버지의 낙선은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에 아주 큰 태풍을 몰고 왔습니다. 난 안 갈래. 피곤해. 당신 혼자 갔다 와. 아버지의 낙선 이후 언제부턴가 남편은 친정일에 시큰둥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남편이 정말로 피곤한 줄로만 알았어요. 원체 저희 친정에 잘했던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영 친정에 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버지 생신에까지도 말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물었죠. 아버지 생신에도 안 가겠다고? 당신 대체 왜 그래? 얼마 전부터 친정 일이라면 전부 시큰둥하잖아. 아, 그냥 피곤해서 그렇지. 에이, 가자, 가. 가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은 뭔가 말을 하려다 말더니 결국 옷을 입고 집을 나서더군요. 남편이 대체 왜 저러나 도통 영문을 모르겠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친정 부모님과의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터라 저는 한숨을 쉬고 남편을 따라 나갔죠.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선물 대신 용돈으로 담았어요. 저는 아버지께 30만 원이 든 용돈 봉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받아들고는 왜 이런 큰 돈을 주냐며 미안해하셨지만 전 오히려 더 넣어드리지 못한 것에 죄송해했죠. 30? 많이도 담았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여서 부모님께선 못 들으신 것 같았지만 전 분명 들었습니다. 혼잣말의 주인은 바로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었죠. 저는 화가 난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모른 척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온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죠. 당신 거기서 그 말을 왜 했어? 무슨 뜻인데? 뭐? 많이도 담았네? 당신 요새 친정 얘기만 나오면 진짜 이상한 거 알아? 제가 쉴 새 없이 추궁하자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 하더군요. 그리고 이내 입을 연 남편이 한 말은 제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니, 사실 장인어른 이제 돈 없으시잖아. 우리한테 남겨줄 유산도 미리 증여해줄 재산도 없으시고. 그동안 말은 안 했어도 사실 나 좀 기대했었어. 장인어른이 보기보다 재산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서. 뭐?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받아낼 돈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것도 아깝다고? 우리 친정에 가는 것도 싫고? 아니야, 그런 거. 미안해. 돈도 돈인데 장인어른 엄청 자신감 있으셨잖아. 도의원 선거 때. 그래서 난 믿는 구석이라도 있으신 줄 알고 진짜 도의원 장인이라도 생기나. 그럼 직장일도 힘든데 정말 장인어른 밑으로 들어가서 장인 덕 좀 볼까 솔직히 기대했었어. 근데 이거나 저거나 다 도루묵이 돼버려서 나도 모르게 그만 너무 실망했었나 봐. 미안해 여보. 화 풀어라. 어? 내가 잘못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기가 차서 진짜. 남편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이 너무 치졸했다고 생각했는지 제 눈치를 보며 치대더군요. 2달 동안 뾰로통해 있던 이유가 너무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
저는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때려버렸어요. 아우, 여보, 아파. 아프라고 때리지, 아프라고. 네가 인간이니? 인간이야?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도와주신 건 생각도 안 하니? 어디 이혼 한번 당해볼래? 미안해, 여보. 때리지 마. 아! 한심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일로 이혼이라도 한다면 저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될 텐데요. 그날 저는 두 번 다시 안 그러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받고서야 남편의 등짝을 때리는 일을 멈췄죠. 남편은 정말로 돈 때문에 저희 친정에 잘했던 모양이더군요. 제가 이혼하자고 할까봐 무서웠는지 저를 따라서 친정에 가고 친정 부모님과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하곤 했지만 이전처럼 저희 아버지의 발가락이라도 빨 것처럼 오버하거나 따로 찾아뵙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거 뭐야? 이거 이번 설엔 선물 안 하고 양가에 그냥 용돈으로 드리려고 50씩 담았어. 괜찮지? 50? 장인 장모님은 제사도 간단히 지내시니까 음식값 같은 거 덜 들지 않을까? 한 30만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뭐? 당신도 우리 부모님한테 지금 돈 아끼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정말 난 순수하게 말한 거야, 순수하게. 드려야지, 그럼. 얼른 봉투에 넣어. 돈에 먼지 묻겠다. 게다가 남편은 한 번씩 여전히 저희 친정 부모님께 돈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째려보면 꼬리를 내리긴 했지만 그 모습이 여간 미워 보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어느덧 결혼하고서 맞는 세 번째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절 3일 전날 아침 남편과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려던 전 불현듯 떠오른 생각에 이마를 탁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대화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의 방아쇠가 되고 말았죠. 세상에, 정신없어서 양가에 드릴 선물도 못 샀다. 당신 뭐 생각해 둔 거 있어? 없으면 내가 내일 백화점 출근해서 화장품이든 식품관에 가든 뭐라도 사올게. 됐어. 내가 이미 인터넷으로 주문해 놨어. 아마 빠르면 오늘쯤 받으셨을걸? 뭐? 이렇게 빨리? 어, 추석 맞춰서 배송받으려면 그게 더 번거로워. 택배 물량 몰려서.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평소 양가를 챙기는 일은 모두 제가 도맡았었거든요. 뭐 보내드렸는데? 참치랑 1등급 한우. 참치? 참치캔? 어, 왜 두 개씩이나 보냈어? 그냥 한우만 하지. 그리고 당신 부모님은 참치회면 몰라도 참치캔 같은 건 드시지도 않잖아. 제 말에 남편은 피식 웃더군요. 그리고 들려온 남편의 말은 들은 제 두 귀를 의심할 정도로 기가 막혔습니다. 알아. 우리 부모님 입맛 고급이잖아. 그래서 우리 집엔 한우 보내고 당신 집엔 참치캔 세트 보냈어. 뭐? 도대체 왜? 당신 부모님 입이 싸구려잖아. 그런 거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혼자서나 두 분이서 드실 땐 그런 거 하나만 놓고 드신다며? 기왕이면 좋아하시는 걸 보내드리는 게 진정한 선물이지. 나 잘했지? 남편은 뿌듯해 보이는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말이야 번지를 했지만 제 눈엔 훤히 보였으니까요. 어떻게든 저희 부모님에게 들어가는 돈을 아끼고 싶어 먼저 선수까지 쳐가며 양가의 선물을 보냈을 남편의 시커먼 속내가 말입니다. 왜? 정말이야. 나 늦겠다, 여보. 나 먼저 갈게. 제 표정이 좋지 않자 잔뜩 찔렸는지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은 휴대폰 화면 속 시간을 보며 서둘러 현관을 나서더군요. 아직 늦지 않은 시간인 걸 뻔히 제가 아는데요. 그날 하루 종일 아무리 생각해도 분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작년에 분명히 두 번 다신 이러지 말라고 말했건만 하다 이제 명절 선물로 양가 부모님을 차별하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치밀고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고민 끝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 또한
똑같이 이 일을 갚아주겠다고요. 전 백화점에서 각각 80만 원짜리 겨울 잠바를 샀습니다. 생각해보니 부모님께 옷을 선물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직원 할인을 받고 거하게 질렀죠. 그 이후엔 시장으로 가서 15,000원짜리 싸구려 잠바 2개도 샀습니다. 그리곤 그것들을 모두 차에 싣고 명절 전날 시댁에 출발하기 전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친정 좀 먼저 들렸다 가자. 좀 돌아가긴 해도 시댁 가는 길에 우리 친정이 있잖아. 갑자기? 명절 마지막 날 가도 되잖아. 잠깐 드리고 갈 게 있어서 그래. 잠깐이면 돼. 남편은 조금 귀찮은 듯 했지만 참치캔 세트 일도 있다 보니 제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로 한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친정에 도착을 했고 저는 트렁크에서 쇼핑백 2개를 꺼냈습니다. 그거 뭐야? 어, 이번에 우리 백화점에서 나온 신상 잠바인데 직원 할인받아서 샀어. 이렇게 비싼 걸 내 손으로 산 건 처음이라 빨리 드리고 싶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뭐? 얼마 줬는데? 80만 원. 뭐? 80? 이걸 2벌이나? 우리 부모님 건. 당연히 샀지. 얼른 드리고 가자. 금액을 듣고 남편은 입이 떡 벌어졌지만 시부모님의 것도 샀다는 제 말에 입이 좀 다물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드리는 건 아깝지만 자기 부모님께 들어가는 돈은 아깝지 않다는 거겠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이걸 주겠다고 시댁 가는 길에 여길 들렀다고? 아니, 이렇게 비싼 걸 뭐하러 사왔어? 이번에 선물도 이미 보냈잖아. 엄마는 거실 한편에 4-5개 쌓여있는 추석 선물들을 보며 말씀하시더군요. 아직 정리를 하지 못한 그 선물들 중 참치캔 선물 세트를 보며 저는 다시금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저건 그냥 보낸 거지. 아무튼 나 이제 시댁 가봐야 돼요. 갈게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참치캔 세트를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 입을 팍 쳐버리고 싶은 마음을 애써 내리누르며 남편과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 부모님께 드린 것과 똑같은 쇼핑백 2개를 들고 비장한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갔죠. 어머, 그게 뭐야? 그거 명품 아니니? 명품? 비싼 거라면 뭐든지 좋아했던 시모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쇼핑백을 보곤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명품 소리를 듣고 나온 시부 또한 쇼핑백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는 싱긋 웃으며 그들에게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친정에선 그렇게 안타까워 보일 수가 없었던 남편의 얼굴엔 언제 그랬냐는 듯 흐뭇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죠. 하지만 쇼핑백을 열어본 2사람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쇼핑백 안에 비닐봉지가 하나 더 들었잖아. 뭐야, 잠바네. 요새 백화점에선 비닐봉지에 옷을 넣어주나? 가격이 보자. 15,000원? 시모는 황당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시부 또한 급격히 표정이 굳어졌고요. 전 이번에도 눈치 없는 척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저렴하게 팔길래 사왔어요. 2분 일하실 때 편하게 입으시라고요. 쇼핑백이요. 비닐봉지에만 담아오기가 좀 그래서 저희 백화점에 있는 매장에서 얻어왔어요. 저 잘했죠? 역시 저만한 며느리 또 없죠? 배고프다. 어머님, 우리 밥 좀 먹고 음식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보낸 한우 어딨어요? 저 고기 먹고 싶어요. 남편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몰래 혀를 날름 내밀었죠. 차마 저희 친정에 80만 원이나 하는 진짜 명품 잠바를 들였다는 말을 할 수 없었던 남편은 저를 보며 눈알만 부라렸습니다. 남편이 절 노려보건 시부모님이 기가 차하건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기어코 한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곤 전을 부치려고 꺼내놓은 대왕 프라이팬에 불을 올리고는 한우를 구워 그 자리에서 꾸역꾸역 3분의 1을 먹어치웠죠.
너 임신이라도 했니? 아니, 갑자기 미친 애처럼 왜 이래? 그냥요. 여기 제 돈도 들어갔는데 최대한 신선할 때 먹으려고요. 입에서 사르르 녹는 게 역시 한우라 맛있네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절 정신 나간 애처럼 바라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적어도 제 부모님의 목만큼은 이 한우를 다 먹어 치워야겠다고 생각하며 고기 굽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다 먹은 저는 트림을 꺽 하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떡 벌리고 있던 세 사람을 마주 보았어요. 이제 다 먹었니? 그럼 어디 한번 말 좀 해봐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싸구려 옷을 선물이라고 가져오질 않나. 버르장머리 어깨 어른들한테 먹어보란 말도 한마디 안 하고 혼자서 고기를 저만큼이나 구워서 먹질 않나. 너 음식하기 싫어서 수수니? 컨셉이 미친년이야? 어? 네, 맞아요, 어머님. 어떻게 아셨지? 아직 제 입으로 말도 안 했는데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번 추석 선물은 기왕이면 양가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골라서 드렸다고요. 근데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자식 아니겠어요? 한우 다 먹었으니까 저 이만 저희 부모님한테 가볼게요. 부모님께 저를 선물해 드리러 가봐야겠어요. 두 분 자식은 여기 두고 갈 테니까 아들한테 소똥도 치우라고 하고 음식도 하라고 하세요. 아셨죠? 해피 추석입니다. 저는 소리 지르며 절 부르는 시모와 혀를 차는 시부를 뒤로하고 시댁에서 쏙 빠져나왔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러 가려 룰루랄라 시댁 대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황급히 쫓아와 저를 잡더군요. 당신 미쳤어? 지금 내가 당신 집에 참치 세트 보냈다고 시위라도 하는 거야? 맞아. 왜? 당신은 우리 집 차별해도 되고 난 안 돼? 아, 한우는 내가 너무 약이 올라서 우리 부모님 목숨 얻고 가. 입에서 사르르 녹는 게 잘 골랐더라. 속 키우는 집 아들이라 그런가? 아무튼 난 당신한테 기분 나빠서 이번 추석엔 시댁에 있기 싫어. 우리 집 차별하는 남편 조상을 위해서 내가 왜 전을 부치고 음식하고 해야 돼? 그렇다고 당신 부모님이 고마워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들 앞에서 이게 버릇없게 뭐 하는 짓이야? 내 마음이야. 내가 버르장머리 입고 싶은 데서만 있을 거야. 따라오지 마. 가서 남은 한우나 처먹어. 저는 벙쪄 있는 남편을 두고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곤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죠. 너 뭐야? 왜 또 왔어? 시댁은 어쩌고? 민서방은? 아버지는 같은 날 저녁 또다시 등장한 저를 황당한 표정으로 보시더군요. 음식을 하던 엄마와 남동생 그리고 올케까지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고요. 저는 둘러댈 말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곳에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아버지가 괜히 자책을 하진 않을까 염려되어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설마 이거 가지고 자책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지 마세요. 이거 절대 아버지 탓 아니에요. 그놈이 그냥 이상한 놈이라고요. 나도 안다. 내가 왜 자책을 하니?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은 무척이나 뜻밖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하셨죠. 어차피 너희한테 돈을 더 줄 것도 아니었고 남은 돈이 있으면 죽기 전에 다 기부하고 가려고 했다.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무슨. 아, 내 돈 내가 잃었다는데 내가 미안하면 너희들 엄마한테나 미안해하지. 왜 내가 너희나 그놈한테 미안해해? 다 내가 번 돈인데. 그래서 앞으로 어쩔 생각이냐? 모르겠어요. 진짜 어디 가서 창피해서 이런 일로 이혼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결혼은 일륜지 대사야. 시작을 하든 끝을 내든 신중하게 해야 한다. 잘 생각해라. 그때였어요. 다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군요. 누군가 싶어서 나가봤던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내가 따라오지 말랬지. 문 앞에 있던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남편에게선 술에 취했는지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술에 취한 남편은 막무가내로 절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뭐야? 왜 자꾸 하나씩 들이닥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자네도 양반은 못 되는구먼. 아버지는 남편을 보며 황당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들어와 팔짱을 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왜?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라도 드리려고? 저는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여길 찾아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왜인지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계속해서 집안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못 찾는데? 저기 있다. 그러더니 남편은 안방 문가를 손가락질하며 달려가더군요. 그렇게 남편 손에 들려 나온 건 다름 아닌 명품 잠바가 들어있던 쇼핑백 2개였습니다. 남편은 바로 그 잠바들을 가지러 온 거였어요.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쇼핑백을 빼앗으려 했지만 남편은 잽싸게 쇼핑백을 잡아당겼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걸 당신이 왜 가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워서. 이게 얼마짜린데 장인어른 장모님을 드려? 너 내가 우리 부모님 드린 한우도 잔뜩 먹고 갔잖아. 이거 가져다가 우리 부모님 드릴 거야. 뭐라고? 아니, 우리 부모님 드린 걸 도로 뺏어가서 너네 부모님을 드리겠다고? 먼저 치사하게 나온 건 당신이야. 너도 우리 부모님한테 버릇없게 굴었으니까 나도 그럴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 이 사람한테 얘기 다 들으셨죠? 교장식이나 하셨다는 분이 자식을 이렇게 예의 없게 키우신 겁니까? 어디 시부모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 난리를 치고 가요? 저 이거 아까워서 2분 도저히 못 드립니다. 드리려면 앞으로 저한테 물려줄 재산 많은 저희 부모님한테 드려야죠. 야, 술을 처먹었으면 거기서 곱게 디비져 잘 것이지. 왜 우리 집에 와서 행패야? 너 미쳤어? 저는 남편과 쇼핑백을 가지고 실랑이를 했습니다. 엄마 남동생은 그런 우리를 옆에서 말렸고 아버지는 남편을 잡고 떼어놓으려 안간 힘을 쓰셨죠. 그런데 그때 결국 사달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바로 저희 엄마가 실랑이를 하던 남편의 손에 맞아 그만 바닥에 쓰러지시고 만 거예요. 엄마! 여보! 우리는 모두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엄마 이마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죠. 구급차! 민규야! 구급차 불러! 남동생은 다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엄마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신 건 아닌 것 같았죠. 저는 그제야 이를 뿌듯 깔며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장모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긴 한데요. 술이 덜 깬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꼈는지 그 와중에도 쇼핑백을 끌어안고 어버버 하더군요. 저는 그놈에게 달려가 냅다 배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곤 쇼핑백을 빼앗아 안방에 던진 후 문을 닫고 다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죠. 감히 우리 엄마를 다치게 해? 너 같은 건 당장의 이혼이야. 알았어? 아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장모님이 혼자 와서 부딪힌 거라니까? 나는 술을 너무 먹었나? 말이 잘 안 나오네. 그러게, 너 술 많이 먹었네. 그 정도로 술 처먹고 여기까지 대중교통 타고 오기엔 시간이 얼마 안 걸렸다. 너 혹시 차 끌고 왔니? 음주운전했어? 아니 그게...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횡설수설하더군요. 저는 그놈에게 다가가 사나운 표정으로 으름장을 놨습니다. 내가 너 음주운전으로 당장 신고해버릴 거야. 이 범죄자 자식아. 여보. 닥쳐. 내가 너 콩밥 먹게 해줄 거야. 너 같은 놈이랑 더는 못 살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싹싹 빌게.
제가 신고한다는 말에 겁에 질렸는지 그놈은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며 애원하더군요. 음주운전이라는 말에 경찰이었던 동생은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노려보았죠. 음주운전?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놈이 음주운전하는 놈이야. 음주운전하는 놈들은 아예 상종을 하면 안 돼. 그때 밖에서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부축해 일으켰고 저는 함께 구급차에 타기 위해 황급히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곤 제 동생에게 부탁을 했죠. 민규야, 난 엄마 따라서 가볼 테니까 넌 이놈 좀 경찰에 신고해서 넘기고 와줘. 내가 힘으로 저놈을 막을 수는 없잖아. 여보, 신고라니. 제발 다시 생각해봐. 어? 나 당신 남편이잖아.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야? 이혼한다고 이혼. 넌 귓구멍이 막혔냐? 넌 이제 내 남편 아니야. 이 범죄자 자식아. 이거나 가지고 꺼져. 저는 그놈에게 참치캔 세트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곤 부모님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엄마는 이마가 찢어져 5바늘이나 꿰매셔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엄마의 손을 잡고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아버지. 남자 하나 잘못 데려온 저 때문에 이 난리가 나서 엄마 많이 아프죠? 됐다. 아이까지 거 아파봐야 얼마나 아프다고. 네 마음이 더 아프겠지. 아휴, 딱한 내 딸. 저 무조건 이혼할 거예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그딴 놈 때문에 그놈 부모한테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호구 노릇했으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두 분께는 소홀했어요. 죄송해요. 울지 마라, 가영아. 네가 우니까 네 엄마도 울잖니. 그냥 돈 주고도 못할 인생 공부 세게 했다고 생각하렴.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고 엄마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어린애처럼 두 분께 안겨 펑펑 눈물을 흘렸죠. 두 분께 너무 죄송해서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올케와 함께 남동생이 도착했어요. 엄마가 무사하단 이야기를 들은 남동생은 후우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술을 얼마나 먹은 건지 경찰차에 끌려가면서도 참치캔 세트를 꽉 안고 있더라. 뭐라더라? 아깝다고 이거라도 가져가야 한다면서 막 중얼거리던데 술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나 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어. 참으로 한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서도 중얼거릴 정도면 그동안 속으로 얼마나 저희 부모님께 쓰는 돈을 아까워했을까요? 그 쪼잔한 그놈의 속내를 생각하니 그놈에게 준 참치캔 세트마저 아까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놈은 1시간 뒤 다시 제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놈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여보, 경찰들이 나 유치장에 가둬서 안 보내줘. 집에 간다고 소란 좀 피웠을 뿐인데 여기 가둬버렸어. 휴대폰도 나한테서 뺏어간 걸 내가 전화 한 통만 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받은 거야. 여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깟 참치캔 세트 때문에? 정말 나 버릴 거야? 아니지. 나 좀 데리러 와. 여기 너무 무서워. 난 네가 더 무섭다. 그놈의 참치캔. 내가 2번 다시 캔참치 먹나 봐라. 거기서 아침까지 술 깨고 얌전히 너네 부모님 집에 가라. 차는 경찰서 앞에 놔두고 왔으니까. 그리고 명절 끝나면 집에 와서 얌전히 협의 이혼서 작성해. 알았어? 저는 그대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명절 당일을 맞이해 다 같이 아침을 먹는데 이번엔 글쎄 시부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지 않을까 하다가 그래도 어른인지라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전화를 받았죠. 네, 아버님. 너 우리 용배 경찰에 신고했다며? 명품 옷도 너네 부모만 사주고
애가 아주 거지꼴로 참치캔 세트 들고 아침에 집에 왔다. 감히 네가 우리 집을 무시해? 당장 여기로 안 튀어와? 네, 안 튀어갈래 아버님. 아버님, 저 그 사람하고 이혼할 거예요. 아버님, 그래도 어른인데 마지막 모습을 너무 예의 없는 모습으로 남기게 돼서 죄송해요. 근데 아버님, 주제 너무 말이지만 한 말씀만 올릴게요. 체면도 좋고 돈도 좋지만 부모인 아버님께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이잖아요. 근데 아버님 아들은 마음이 참 가난한 사람인 것 같네요. 그러니 부디 부와 체면과 더불어서 자식 교육도 좀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주운전만 해도 신고한 저를 나무랄 게 아니라 아버님 아들을 혼내셔야죠. 뭐야? 어디 건방지게 어른한테 자식 교육을 우느네? 교장인 네 아비가 그렇게 가르치든? 아니요. 저희 아버진 옆에서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버릇 없어진 김에 그냥 하고 싶었던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은 왜 자꾸 저희 아버지를 말할 때 교장인 네 아비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진 그 사람한테 이장인 너희 아버지라고 안 하는데요. 뭐야? 그냥 그렇다고요. 아무튼 전 이만 끊을게요. 건강하세요, 아버님.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 내용을 모두 들은 가족들은 혀를 내두르더군요. 유일하게 올케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웃음을 애써 참는 중이었죠. 아버지와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며 절 나무라셨지만 어찌됐든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3년간 은근슬쩍 저희 부모님을 까내리던 시부와 시모에게 내심 앙금이 많았거든요. 명절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오자마자 집을 내놨고 작은 원룸 공실을 얻어 빠르게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에 말이죠. 이후 남편은 전화로 제게 애원도 했다가 노발대발도 했다가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는 그놈에게 딱 한마디를 해주곤 전화를 끊었죠. 아무리 그래봤자 넌 아웃이야. 애가 없던 게 천만다행이지. 앞으로 내 인생에 너랑 캔참치는 없어. 끊어. 이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과의 협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협의를 안 해주면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었는데 끈기 없는 그놈은 얼마 못 가 순순히 합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시댁 일에 꾸준히 참석한 부분을 어필하며 남편의 유책 사유로 양가 차별, 음주운전과 저희 엄마가 다친 일 모두를 거론했고 가정에 이바지한 부분과 남편의 유책 사유 전부가 인정되어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어느덧 또다시 추석이 다가오고 있네요. 전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1년과 벌금 600만 원 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제 부모님께 잘못했던 일을 떠나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는 음주운전에 대한 벌은 받아 마땅했다고 생각해요. 이혼 후 시동생에게 딱 한 번 문자가 왔던 적이 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마지막에 얼굴을 못 뵙게 돼서 아쉽네요, 형수님. 그동안 저희 집에 시집 오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제 여동생도 항상 형수님의 행복을 응원할게요. 건강하세요. 저희 식구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 생신날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였었는데 저는 문득 궁금한 마음에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도의원 선거 다시 나가실 거예요? 끔찍한 소리 마라.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봤으면 됐어. 2번 했다가 집 말아먹을 일 있냐? 난 그냥 내 깜냥에 맞게 지금처럼 봉사하고 기부하면서 살련다. 그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길이야. 엄마는 옆에서 그런 아버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남동생은 잔뜩 불러온 올케배를 매만지며 이렇게 말했죠. 도의원 할아버지 둘 수 있었는데 아깝다 딱풀아. 그치? 아버지는 남동생의 농담에 발끈하셨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우스워 저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저는 지금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막상 이혼하고 보니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에 찾아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저희 부모님과 제 한 몸만 챙기면 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군요.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만 잘 모시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끔씩 두 분과 봉사도 다니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제 전 남편처럼 돈에 얽매여 살다가 정작 중요한 마음의 풍요를 잃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추석이 마음도 음식도 모두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길 기원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여곡절 끝에 끈끈한 가족애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한 여성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우유부단함이 얼마나 주변을 힘들게 하는지도 겪었고, 또 한 사람의 결단이 그 주변을 얼마나 이롭게 하는지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끝에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요. 저의 그 과정을 소개하며 제 사연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의사의 신분이었는데요. 굉장히 책임감도 강해 보이면서 자신의 동생과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며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답니다. 결혼은 양가에서 모두 좋아해 주셔서 순조롭게 할 수 있었어요. 저희 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전복 양식을 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오빠 저는 일찍이 서울로 상경을 해서 대학 때부터 자취를 시작했었네요. 그러다가 서울 사람들을 만나 둘 다 결혼을 했죠. 시댁은 정반대로 서울이 고향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서 남편과 2명의 시동생, 막내 시누이까지 총 4명의 자녀들을 어렵게 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 첫째 아들은 의대를 보내고 나머지 자녀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대학을 보내신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만큼 인생을 열심히 사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건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이 다 성공을 하고 특히 첫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으스대거나 잘난 척하는 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죠.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아들이 의사면 며느리들한테 뭐 해와라, 뭐 해와라 이런다면서 근데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의사야 뭐 지가 된 거지 내가 된 거 아니니까 결혼해서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야. 난 그저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떡두꺼비 같은 자식들 낳고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도 했어. 그러니까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아.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거기에 남편의 동생들 3명 다 우애가 끈끈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 3명의 동생 다 첫째인 제 남편에 대한 칭찬도 많이 하고 또 잘 따르기까지 하더라고요. 형수, 우리 형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사도 됐지만 우리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우리 생활비에 보험료에 용돈에 우린 형 없었으면 아마 지금 같은 호사 누리면서 절대로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형이랑 꼭 행복하게 잘 살아주세요. 맞아요. 저도 제일 존경하는 게 우리 형이에요. 우리한텐 아빠나 다름없어요. 그런 형이 정말 좋은 분하고 결혼하는 것 같아서 좋네요. 앞으로 저희도 잘 부탁드리고 형도 잘 부탁드립니다. 언니, 우리 집 식구로 들어온 거 환영해요. 우리 오빠들이 겁을 너무 많이 줬는데 우리 오빠 훌륭한 사람인 건 맞지만 부족한 점도 많아요. 그래도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하니까 두 분이서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언니도 오빠랑 같이 살다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연락해서 오빠 뒷담화도 하고 그래요. 우리도 은근 쌓인 거 많아서 할 말 많으니까 같은 편 되어줄 수 있어요. 다들 너무 고마워요. 내가 진짜 좋은 곳에 시집 오는 것 같네요. 우리 서로 잘해봐요. 저도 좋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렇게 결혼 전에 시동생들과 훈훈한 대화도 할 수 있었답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된 것에 대해 전 정말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한켠에는 또 복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둘이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딱 하나 급하게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이 지금까지 이 동생들 뒷바라지를 다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만큼 가정에 대해서 책임감이 큰 사람이니 결혼을 하고 나면 나와 자기가 속한 가족을 더 생각하며 더 잘 책임지며 살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네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의 가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의사로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집에 들어오면 꼭 집안일을 함께하고 저와 시간도 많이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근데 문제는 남편의 시댁 가족들을 위해서도 희생 정신이 너무 강해 저와 상의 없이 뒤에서 저지르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였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엔 세 동생들 모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다 우리가 결혼한 후에 첫째 시동생이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이 저와 상의도 하지 않고 시동생 결혼에 5천만 원을 보태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희 집은 서로 같이 재정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주로 구체적인 관리는 제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집 가게 관리까지 신경 쓰기엔 여유가 없어서 제가 거의 주도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통장도 같이 관리를 하면서 쓰고 있었고 돈도 그렇게 모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가 돈을 따로 모아놓았던 통장 하나에 큰 금액이 한번 빠져나가 있는 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얼마 정도가 모여있나 확인 차원에서 살펴봤는데 글쎄 모아진 금액이 보이긴커녕 되려 빠져나가 있는 금액이 보이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죠. 전혀 몰랐던 사실에 놀라 남편에게 가서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저는 황당한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네요.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통장에 5천만 원이 비어 있어? 이거 우리 손 안 대고 다달이 돈 넣어두기로 했던 통장이잖아. 아, 그거 어차피 우리 적금 들고 있는 것도 따로 있잖아. 둘째 이번에 결혼하는데 걔가 지금 무슨 돈이 있어? 그래서 집사라는 데라도 보태라고 내가 5천만 원 갖다 줬어. 뭐? 아니,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 상의를 못했네. 미안. 생각 못했다, 여보. 난 당연히 내가 맞으니까 내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바로 실천해버렸지. 당신 설마 화났어? 미안해. 내가 도무지 생각을 못했네. 근데 나 말곤 우리 동생들 이렇게 돈 대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도 이젠 돈이 없어서 애들 도와줄 여력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미안한데 당신이 좀 이해해주라. 여보, 난 지금 당신이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턱 써버렸다는 거에 화가 난 거야. 당신이 나보다 돈은 더 벌어도 어쨌든 우리 같이 벌어서 같이 모아놓은 돈이었잖아. 그걸 이렇게 상의 없이 써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당신 그렇게 동생들한테 돈 하나하나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돈 벌 생각들을 안 하지. 당신이 자꾸만 돈을 대주니까 둘째는 허구한 날 직장 관두고 그러는 거야. 여보, 제발 부탁인데 적당히 줘. 당신도 이제 가정 있는 몸인데 언제까지 동생들 뒷바라지만 할 거야? 알았어. 앞으로는 꼭 상의할게, 여보. 내가 미안해. 이번엔 내가 실수했다. 다음부턴 꼭 상의할게. 근데 내 동생들한테 돈 주는 건 당연한 일이야. 내가 의대 다니느라 나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래서 내 동생들 돈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장남인데
부모 노릇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당신더러 장남 노릇 전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자식도 소중한 자식일수록 더 고생도 시켜보고 혼도 내가면서 키우는 거랬어. 내가 봤을 때 당신은 과잉보호야. 아직도 다 큰 성인들, 직장 다니는 동생들 보험료까지 내주면서 뒷바라지 하는 사람이 어딨니? 당신 여기까지야. 결혼 비용 대주는 거 해줄 수 있어. 근데 그런 큰 돈 쓸 때는 나랑 상의하고, 그리고 당신 동생들한테 생활비 주는 것도 좀 줄이고. 어? 이제 당신은 나도 생각해야 하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애도 생각해야지. 알았어, 여보. 고민해 볼게. 남편은 정말로 저한테 미안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남편 말대로 시동생이 돈이 없는 건 맞았어요. 하지만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 바로 아래 시동생은 정말이지 돈을 모을래야 모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뻑하면 다니던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관두고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직장 생활도 쉬어버리니 돈이 모아질 틈이 없었죠. 그러면서도 사람들 만나는 건 또 좋아해서 허구한 날 놀러 다니면서 한량처럼 지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사람이니 돈이 안 모아지는 게 당연했죠. 근데 또 그런 상황에서 결혼까지 한다는데 모아둔 돈이 없으니 남편은 돈을 가져다 준 거였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답답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거기에서도 또 그치지 않았어요. 남편은 둘째 동생이 결혼을 할 때도 또 똑같이 5천만 원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저한테 먼저 상의를 해오더라고요. 여보, 우리 둘째 기동이도 결혼하는데 기남이 해준 것처럼 5천만 원 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 적어도 동생들 결혼하는데 힘은 실어줘야지. 나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 알지? 이번에 돈 보내주고 내가 또 열심히 벌어올 테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좀 해주자. 저는 그때부터 속에서 천불이 나는 듯 했어요. 언제까지 우리 모아놓은 돈 없이 동생들 뒷바라지만 해줘야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둘째 시동생이 결혼할 땐 심지어 저희 아들까지 막 출산하고 난 다음이었기에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있는 건 맞을까 하는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첫째네는 해줬는데 둘째네까지 안 해주는 것도 참 뭐해서 거기까진 일단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막내 신우이였어요. 이쯤 되니까 벌써부터 신우가 결혼할 때까지 계산이 돼서 걱정스러워지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첫째, 둘째 시동생들한테도 같이 감당하라고 할 생각으로 둘째네까지는 제가 허락을 해준 거였어요. 하지만 신우이가 결혼할 땐 진짜 완전히 기함할 뻔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여보, 우리 막내 결혼한다네. 저번에 같이 밥 먹었던 남자친구 기억나? 그 친구랑 결혼하기로 했대. 좋은 사람 같던데 다행이지? 그래? 다행이네. 근데 그 말하는 이유가 뭐야? 설마 아니지 당신? 나 진짜 벌써부터 겁나. 또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우리 모아놓은 돈도 진짜 하나도 없어. 당신도 알지? 어, 알지. 이번엔 큰 돈까지 못 해줄 것 같은데 대신에 우리가 혼수해주는 거 어때? 혼수는 그렇게 돈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그쪽 집안에서 집은 해주기로 했대. 그래도 명색이 우리 막내고 또 당신도 얼마나 좋아해 애가. 그러니까 혼수만 우리가 좀 해줄까? 저는 남편이 하는 말에 손으로 머리를 탁 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기 동생들 일이라면 너무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신우이가 착하긴 착했습니다. 시동생들 중에서는 제일 성실하고 착해서 저한테도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마음 먹고 물었어요. 알았어. 그럼 얼마? 1,000만 원? 아님 뭐 1,500만 원? 아니, 그래도 이왕에 해주는 거 나 진짜 좋은 걸로 해주고 싶은데 냉장고랑 침대랑 TV 이런 거 해주려면 돈이 좀 더 들지 않을까? 실은 여보, 내가 사주고 싶은 거 다 찾아보고서 계산을 해봤는데 한 2,700 정도 나오더라고.
이 정도면 어때? 괜찮지 않아? 뭐라고? 당신 정말 미쳤어? 그 정도면 거의 3천만 원 되는 돈인데 나 진짜 당신 때문에 미치겠다. 당신 착하고 동생들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동생들도 이제 다 자기 일하잖아. 언제까지 우리가 뒷바라지 해줘야 돼? 그리고 당신만 오빠야? 그 집에 당신만 돈 버냐고. 첫째랑 둘째 시동생들은 뭐하고. 그 사람들도 다 신우 오빠들이야. 그 오빠들 보고도 좀 하라고 해. 저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너무 골머리가 아파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아빠가 있잖아. 당신 뒤엔 장인어른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지만 내 동생들은 다 날 아빠로 생각하고 산 애들이야. 그런 애들한테 어떻게 돈을 쓰라고 해? 당신이야말로 정말 너무해.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날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또 그렇게까지 화를 낸 건 처음 봤기에 저는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5년도 안 되는 사이에 3명의 시동생들이 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1억 3천이라는 거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나중에는 시동생들에게 나가던 보험료, 생활비 등등 전부 다 안 주는 걸로 했었어요. 물론 직장 다니면서 다들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고 있었지만 틈틈이 제 남편 주머니에서 자잘하게 나가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지원들을 다 끊기로 하고 각자 가정에서 이제는 책임지기로 했었죠.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시동생들에게 돈 나가는 일은 없겠지 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 문제아가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첫째 시동생이었죠. 시동생은 허구한 날 남편에게 와서 돈을 빌려가곤 했었는데 그게 갚아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시동생이 술에 완전 취해서는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역시나 동생들에게 마음이 약한 남편은 첫째 시동생이 술에 취해 오니 얼른 걱정하는 투로 말하면서 집으로 들이던 거 있죠. 뭐야,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취해서 왔어? 또 무슨 일 있어? 형, 나 진짜 너무 속상해. 난 진짜 안 되나 봐. 나 이번 직장도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왜 또 무슨 일인데 그래? 난 진짜 회사 일은 적성에 안 맞아서 못 해먹겠어. 난 그냥 구제불능인가 봐, 형. 그래서 말인데 나 그냥 이번 회사도 다 그만두고 장사나 해볼까 싶어. 요즘 프랜차이즈로 괜찮은 업체들 많은가 보더라고. 내 지인이 알려준 곳들이 있는데 거기서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돈도 꽤나 벌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건 한번 도전해볼까 해. 나 진짜 직장 생활도 너무 안 맞지만 특히나 아침마다 출근하는 게 너무 지옥 같아. 그냥 나랑은 아예 회사는 안 맞는 곳인 거야. 그래? 네가 적성에 안 맞으면 다른 일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래서 말인데 형. 내가 지금은 당장 돈이 없잖아. 어쨌든 소자본이어도 프랜차이즈 가게 차리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데 나 그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돈? 얼마나 필요한데? 한 4천만 원 정도? 알아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차리겠더라고.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란 놈은 이번에도 또 선뜻 돈 내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얼른 제가 나섰죠. 서방님, 진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직장인들 일 다니는 거 다 힘들어해요. 누구나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한다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서방님 다니는 회사는 집에서 차로 10분이면 가는 곳이잖아요. 남들은요, 서울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해도 기본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수두룩 빽빽해요. 그럼 아침 6시, 7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간다고요. 그러면서도 평생 20년, 30년 직장 생활 다 하고 살아요. 제가 봤을 땐 그만한 회사 없어요. 그냥 딴 생각 말고 무조건 계속 직장 생활 다니세요. 지금 가정도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직장 옮겨 다니고 일하기 싫다고 투정 부릴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예? 아, 형수. 제가 못나서 그러는 줄은 아는데 직장 생활이 몸에 안 맞는 걸 어쩌겠습니까?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철딱서니 없이 구는 시동생이 너무나 믿고 싫었어요. 근데 더 믿고 싫은 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동생에게 한마디 하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는 남편 말 듣고는 아주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 당신 왜 그래 진짜? 왜 애 기를 죽여? 직장 생활이 몸에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자기 적성에 따라 일하는 거지. 괜히 창업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어? 야, 기죽지 마. 이 형이 어떻게 해서든 도와줄게. 어깨 쫙 펴 임마. 가장이 돼서 밖에 나가 기죽어서 살면 재수 씨가 얼마나 속상하겠냐? 걱정하지 마. 형이 다 해줄게. 형, 고마워 진짜. 형은 내 은인이야. 우리 아빠가 생전 살아계셨어도 형같이 못하셨을 거야. 그렇고 말고. 그래, 그래. 그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야. 형은 네가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만 해도 좋다. 이제 늦었으니까 얼른 가봐. 재수 씨가 너 기다리겠어. 돈은 조만간 형이 알아보고 보내줄게. 그때 또 연락하자. 남편은 시동생을 어르고 달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돈을 보내준다는 약속까지 철석같이 해버리고 말았죠. 저는 정말 기가 찼습니다. 내 남편이지만 내 편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남의 편인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시동생이 집에서 나간 뒤로 바로 결심하고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시동생한테 돈 보내줄 거야? 아, 진짜 왜 그래? 이번까진 도와주자 여보. 다른 것도 아니고 지 먹고 살 궁리하느라 필요하다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래, 알았어.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럼 당신 이번까진 내가 봐줄 거야. 대신 당신 지금 이 순간부터 나한테 경제권 다 넘겨. 통장이랑 당신 쓰고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부 다 가지고 와. 그거 다 압수야. 앞으로 우리 집 경제는 내가 더 관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뭐? 그런 게 어딨어. 어디 있긴 여기 있지. 당신 생각해봐. 지금까지 시동생들한테 어떻게 했니? 당신 내가 모르는 돈도 턱턱 보내주고 있었잖아. 동생들 3명 다 형, 나 100만 원만, 오빠 나 200만 원만 할 때마다 돈 보내줬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그것까진 봐주고 눈 감아주고 있었는데 이제 더는 안 돼. 당신은 진짜 끝도 모르고 퍼주다가 나중엔 이 집도 날려먹고 심지어 동생을 위해서라면 나랑 우리 자식까지 다 팔아먹을 인간이야. 그러니까 선택해. 나한테 경제권 다 넘기고 매달 용돈 100만 원씩만 가지고 가서 살 건지 아니면 나랑 이혼할 건지. 이번에 당신이 경제권 안 넘기면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우리 애 데리고 그냥 집 나가버릴 거니까 선택해 당장. 뭐? 이혼? 당신 이혼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어떻게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와? 나한테 동생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 진짜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 앞으로도 내 미래는 평생 내 남편 등장만 보면서 언제 채워질지도 모르는 깨진 장독대에 미련하게 물만 퍼부으면서 살 게 뻔히 보이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짓을 내가 왜 하니? 그것도 행복한 미래도 아닌데. 그리고 당신도 이번 기회에 제발 정신 차려. 당신 동생들이 왜 자꾸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하는 줄 알아? 그냥 계속 오냐오냐 해서 그러는 거야. 당신이 당연하게 해주는 그 행동 때문에 동생들이 인성이나 책임감 다 망치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당신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택해. 나야 동생들이야? 제가 평소보다도 세게 나가니 남편은 그제서야 움찔거렸어요. 하지만 쉽사리 대답이 나오지 않고 어물쩡거리면서 고민만 하고 있길래 딱 한마디 해놓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고민을 해? 당신 지금 나랑 동생들 놓고 고민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 나 내일 아침에 당장 짐 싸들고 나갈 거니까 알아서 해. 이혼 서류는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당신은 도장만 찍어.
그리고는 동생들한테 빌붙어 살던지 아니면 영원히 그 거머리 같은 동생들한테 피 내주고 살던지 알아서 해. 안방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와서는 저는 한참을 씩씩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남편도 제가 진심인 게 느껴지는지 다음날 아침에 자신이 쓰는 카드와 가지고 있던 통장들을 전부 다 제 앞으로 가지고 오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어젯밤에 당신 말 듣고 나 한참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무했네. 당신 말대로 내가 동생들을 너무 과잉보호하면서 키웠던 것 같아. 나 이거 다 당신한테 넘길 거야. 그리고 당신이 주는 용돈 받아서 쓸 테니까 앞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 용서해줘. 당신 진심이지? 오늘부터는 내가 용돈 100만 원씩 줄 테니까 이것만 딱 써. 나도 생활비 최대한 아껴서 쓸 거야. 우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 모아야지. 그래야 우리도 급한 일 있을 때 돈 쓰고 또 노후 대비도 할 거 아니야. 잘 생각했어, 여보. 그렇게 저는 남편과 극적으로 타협을 하고 그 다음부터 남편은 저한테 용돈을 타서 쓰고 저는 약속대로 꼬박꼬박 100만 원씩을 남편에게 주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도 쓸 돈이 없기에 더는 동생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1년도 안 돼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어버렸죠. 이번엔 다른 사람도 아닌 착하디 착한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얼굴도 예쁘장하고 성격도 시동생들 중에서 제일 착했어요. 물론 시누이도 틈틈이 남편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동생 중 한 명이긴 했지만 그래도 인성이 제일 나았기에 저 역시도 시누이하고는 아주 잘 지내고 있었죠. 그리고 시누이와 결혼한 시매부와도 잘 지내고 있었고요. 특히나 시매부는 남편과 사이가 좋았는데 늘 형님 형님 하면서 잘 따르곤 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비장한 표정을 한 채 혼자서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형님, 잘 지내셨죠?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혼자 온 거야? 네, 긴히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거 보시고서 이야기 나눌게요, 형님. 심애부는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할 말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고 그때 보여줄 것도 있다며 남편 앞에 무슨 사진들을 촤라락 펼쳤어요. 그리고 그걸 본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시누이가 바람피고 있는 모습이 찍힌 것들이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뭐야? 이거 형님 여동생이 바람피고 있는 모습들이 찍힌 사진이에요. 저 몰래 이 여자가 바람피고 있었더라고요. 뭐? 바람? 이거 내 동생 맞아? 네, 얼굴 보세요. 누가 봐도 형님 동생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요? 네? 제가 이 여자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는 또 얼마나 잘했고요. 저요, 이혼할 겁니다. 이 여자랑 절대로 같이 못 살아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만은 꼭 이 사실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형님, 이 여자가 어떻게 바람 피운 줄 아세요? 그거 다 형님이 보내주는 돈 가지고 바람 피운 거예요. 그거 진짜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여자 핸드폰까지 다 뒤져봤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남자랑 바람 피우면서 쓰는 돈들이 다 형님이 보내줬던 돈들이더라고요. 몇 박 며칠로 출장 간답시고 해외 나간 게 형님이 얼마 전에 보내준 그 300만 원 가지고 나간 거고 쇼핑이며 뭐며 다 형님이 보내준 돈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전부 다 형님 책임입니다. 뭐라고? 형님, 더 이상 동생들 지킨다고 호구짓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동생들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형님 인생 망치는 길이기도 하고요. 제 마누라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언젠가 한 번 저한테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오빠는 은행이나 마찬가지야. 그냥 부르면 부르는 대로 돈이 턱턱 나와. 우린 노후 대비할 필요 없어. 호구 같은 우리 오빠가 다 대줄 거거든. 이런 말 듣고도 형님 계속 돈 대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발 그쯤 하고
더는 동생들한테 돈 보내는 짓 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한텐 고마운 형님이었으니 제가 이렇게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형님. 심해부는 남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는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심해부가 나갈 때까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뻥찐 채로 앉아있기만 할 뿐이었어요. 정말로 충격이 컸는지 어느새 보니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여보, 내가 진짜 무슨 짓을 한 걸까?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우리 동생이 나보고 은행이라니, 호구라니,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여보, 이제 알겠어? 내가 누누이 말했지. 당신 그렇게 해봤자 동생들이 안 알아준다고. 오히려 버릇만 더 나쁘게 키울 뿐이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당신이 지금까지 돈으로 좋은 일 한다고 한 게 결국엔 다 화로 돌아온 거야. 사람은 말이야 여보. 선의가 당연해지면 그걸 선의로 안 봐. 당연한 걸로 보지. 그래서 그게 결국엔 오히려 더 배은망덕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제라도 알겠으면 다신 동생들한테 돈 퍼다 주는 짓 하지 마. 나 진짜 너무 잘못 살았다 여보. 나 정말 다신 동생들한테 돈 갖다 바치는 미련한 짓 안 할 거야. 정말이야. 나 진짜 너무 괴롭다. 괜찮아. 그래도 당신은 좋은 일 한 거잖아.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한 건지 내가 다 아니까 이제 고치기만 하면 돼. 괜찮아 여보. 우리 힘내자. 남편은 그동안 저 몰래 자기 용돈을 모아서라도 동생들에게 돈을 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화근이 되어 동생들을 망치게 된 길이라는 걸 깨닫고는 그 이후부턴 일체 돈을 주지 않았죠. 그렇게 정신을 차린 남편은 더 알뜰살뜰 살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어느 정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오게 되고 말았죠. 남편은 이비인후과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은 상황이었어요. 나름 실력도 있고 남편에게만 찾아오는 환자들도 꽤 있었기에 이제는 페이닥터를 그만두고 개인 병원을 하나 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동생들에게 그동안 돈을 다 퍼주고 나니 개인 병원을 차릴 만큼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결국 이리저리 대출을 받고 개원 자금을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줬지만 그래도 역시나 역부족인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해왔어요. 여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돈 좀 모아두신 거 없나? 아니, 분명 내가 개원 준비하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어째 두 분 다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엄마한테 전화 와서 당신 개원 준비 잘 돼가냐고 물어보셨어. 응원할 테니까 힘내라고 하시더라. 내가 정신 없어서 당신한테 못 전했네. 뭐?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셨다고? 아, 장모님도 좀 너무하시네. 그래도 두 분 다 시골에서 돈도 꽤 버시는데 돈 보태주신다는 소리는 안 하셔? 내 동기들이나 학교 선후배들 보면 처가에서 돈도 다 대주고 물심양면으로 돕는다던데 어떻게 우리 처간 그런 소리가 하나도 없냐? 뭐? 당신 뻔뻔하게 지금 무슨 소리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돈 대주는 게 당연한 거야? 왜 당신이 돈이 없는 걸 우리 부모님이 메꿔? 당신이 그동안 당신 동생들한테 돈만 덜 갖다 바쳤어 봐. 그 돈으로 개원하고도 남았어. 아이, 이미 지나간 일을 왜 꺼내고 그래? 이미 지나간 일? 그래.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지형이 오빠가 개원한다는데 돈 한 푼 대주는 동생들이 없는 거야? 그동안 받은 은혜는 그냥 지나간 일이라서 다 까먹은 거냐고. 자기네들이 지금 누구 돈으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돈을 대줘야 하면 당신 동생들이나 대줘야지. 왜 애꿎은 우리 부모님한테 원망을 돌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죠. 근데도 남편은 계속 태도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아, 몰라. 하여간에 난 진짜 지질이 복도 없지. 동생들 복이라도 없으면 처가 복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에휴, 내 팔자야.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왜 그렇게 사람이 못됐어? 당신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해. 나 진짜 실망해서 집 나가는 걸 보고 싶어? 아, 몰라. 나 이번 명절 때 못 가. 어차피 일도 있었고, 이번 명절은 진짜 못 내려가겠다. 당신 혼자 가서 이번에 명절 보내고 와. 저는 남편의 그 말에 너무 짜증이 치솟아서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지 정말 서럽기까지 했죠.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개원은 하고 싶은데 백방으로 달려도 여건이 따라주질 않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손 벌리는 건 전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 쪽에서도 돈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잘 구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과의 냉전은 계속됐고 추석은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정말 개원 문제로 중요한 미팅 문제가 있어서 추석에는 친정에 같이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엄마한테는 미리 전화로 이야기를 해놓긴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추석 때 못 보는 남편을 위해서 전복을 한 박스 가득 보냈더라고요. 그걸 먼저 발견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 아이스박스를 푸는데 그때도 남편은 계속해서 투덜거리던 거 있죠. 아, 장모님은 돈이나 보내시지. 뭘 이런 걸 보내시고 그런데. 아유, 진짜. 이런 건 언제든 내가 내려가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사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말이야. 난 돈이 필요하다고 돈이. 당신 그만해라 진짜. 언제까지 그럴 거야? 엄마 아빠도 지금 연세도 있고 돈 모아뒀다고 해봤자 그거 다 노후 자금인데 선뜻 쓰실 수 있겠어? 진짜 당신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래? 내가 뭐 이게 뭐가 이기적이야? 사위사랑 하나 없는 처가가 더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유, 전복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대? 꺼내도 줄질 않어. 남편은 끝없이 투정을 부렸고 저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남편을 밀치고 제가 전복을 꺼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남편이 전복 아래 깔려있던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건 위생봉투가 몇 겹이나 겹쳐 쌓여있는 작은 편지였습니다. 어? 이게 뭐지? 편지인가? 아니, 설마 이거 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와, 여보, 이것 좀 봐. 봉투가 있어. 와, 역시 우리 장모님. 여기 돈 들어있나 봐.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얇아? 설마 수표인가? 대박이다. 남편은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그 비닐을 마구 찢어 그 안에 있는 편지 봉투를 확인했고 그 편지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자마자 남편은 자리에 주저앉고는 대성통곡을 하며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엄마의 손때 묻은 편지가 들어있었죠. 남편은 그걸 한참 읽어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어댔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싶어 바로 가서 읽어본 뒤에 저 역시도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어요. 장서방, 날쌔, 갑자기 편지라니 많이 놀랐지? 아이고, 내가 우리 사이 때문에 편지를 한 40년 만에 써보나? 연애 때 써보고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사위, 자네 나한테 특별한 사위일세. 우리 딸 성격이 많이 고약하지? 워낙 자기 주장도 강하고 워낙 성격이 괄괄해서 자네가 맞춰줘야 하는 부분이 많았을 게야. 게다가 자기 보기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꼭 말해야 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 자네가 많이 힘들었을 게야. 내 안 봐도 훤해. 근데 내가 일부러 그렇게 키웠네. 우리 딸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좀 굴려서 키운 것도 있지만 또 지 혼자서도 그렇게 야무지게 커왔던 아이야. 그렇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확실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이 되었지. 아마 그런 성격 때문에 우리 사위
자네가 많이 힘들었을 걸세. 그래도 이렇게 10년 동안 결혼 생활 잘해줘서 고맙네. 그리고 자네가 항상 우리한테 장인어른 식사하셨어요. 장모님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안부 인사도 자주 하고 또 여기 놀러 와선 우리 일도 도와주고 우리 남편이랑 한 잔씩 하면서 술친구도 되어주고 하는 게 그게 난 참 뿌듯하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는가? 시골 사람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네. 자식들이 와서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술 한잔 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하면 그거면 되는 거야. 그런 면에 있어서 자넨 참 우리한테 복덩어리나 마찬가지였네. 내가 처음 말하지만 자네 장인 우리 남편이 자네 온다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얼마나 설레어하는지 아는가? 이번엔 우리 사이 어디 데리고 가지? 이번엔 우리 사이 뭘 먹이나? 이 생각뿐이네. 장인이 말 수가 없어서 표현은 못했지만 항상 그래. 그리고 지금까지 말 못했지만 우리 애한테 들었네.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 그래서 내가 편지를 통해서라도 힘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네. 이런 얘긴 휴대폰 문자보다 어떻게 우리 사위한테 감동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용기 내서 내 40년 만에 편지로 써봤네. 어떤가? 감동 좀 받았는가? 그리고 많이 서운했지? 자네 이번에 개인병원 차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 말 없어서 많이 서운했을 거야. 솔직히 우리도 다 생각하고 있었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도 큰 돈을 마련할 땐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거 준비하느라고 좀 늦어졌네. 우리가 이번에 돈을 좀 마련했어. 아마 이번 주 내로 돈이 입금될 걸세. 그걸로 부족한데 채워서 쓰고 개원 멋지게 해봐. 우리가 뒤에서 응원할게. 그럼 추석 잘 보내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 우리 사이가 내 가족이 되어줘서 이 장모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네. 전복이 있으니까 전복해서 몸보신하고 우리 딸이랑 많이 싸우지 말고 손주 잘 봐주고 언제나 우리 사이 웃는 모습만 보면 좋겠네. 사랑하네 우리 사위. 엄마의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편지를 보면서 저희 둘은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한참을 울더니 그제서야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미안해 진짜. 내가 돈 때문에 잠깐 미쳤었나 봐. 잠깐 이성을 잃었나 봐.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괜히 당신한테 화내고 장인어른 장모님께 정말 못할 짓 했어. 내 감정 주체 못해서 괜히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이놈의 돈 때문에 이깟 돈이 뭔지 진짜 내가 정말로 많이 미안해.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급기야는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이 못난 남편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내가? 여보, 됐어. 울지 마. 요즘 당신이 당신 같지 않아서 서운한 건 사실이었지만 알면 된 거야. 이제 안 그러면 되잖아. 이것 봐.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 안 그래? 당신 돈 구하러 다닐 때 많이 외롭고 힘들었다는 거 나 잘 알아. 그래서 나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정말 그 1, 2억이 안 구해지더라. 그래도 당신 혼자 하려고 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근데 진짜 우리 부모님한텐 나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사위를 생각해 주셨네. 나 정말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린 적 없어. 이번만큼은 우리 부모님이 진짜로 사위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무 조건 없이. 이런 거 보면 당신이 그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받은 게 아닐까 싶다. 너무 축하해 여보. 우리 이 돈으로 개원하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더 잘하면서 살자. 여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양식장 관리하면서 얼마나 힘드신지 내가 다 아는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버신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나 죄송해서 못 받아, 여보. 차라리 개원을 포기하는 게 나아. 아이고, 이 사람아, 됐네, 됐어. 그렇게 아쉬워할 땐 언제고? 당신 이제야 정신 차렸네. 그럼 정신 차렸으면 된 거야. 당신이 좋은 마음으로 당신 동생들 도왔던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야. 두 분이서 좋은 마음으로 당신 도와주신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엄마 말대로 멋지게 개원하자. 알았지? 그날 남편은 울면서 끄덕였고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남편은 그날 엄마의 편지를 보고 많이 반성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은 그달 추석에 같이 내려갔어요. 남편은 원래 꼭 가야 했던 중요한 일정을 빼고서 자신의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간 거죠. 남편을 보자마자 저희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면서 신나하셨고, 특히나 저희 아빠는 생각지도 못한 술친구의 방문에 신이 나서 얼른 밖에 나가 회를 떠오시더라고요. 그 길로 두 사람은 밤새 술을 마셨고, 저도 오랜만에 엄마와 밤새 수다를 떨었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이 다시 원래 제가 알던 좋은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아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번 추석에는 우리 부모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며 멋진 사이가 되겠다고도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돈 2억을 남편에게 주신 거였는데 남편은 자신 통장에 들어와 있는 2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이 돈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갚을 거예요. 제가 병원 차리고 꼭 성공해서 이자까지 다 쳐서 갚아드릴 테니까 조금만 저 믿고 기다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셔서 제 인생이 폈어요.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남편을 저희 엄마는 꼭 안아주셨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뿌듯한 모습이네요. 그렇게 그 뒤로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신 마지막 자금을 가지고 개인 병원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실력 덕분에 병원은 금방 입소문이 나서 환자들이 몰려왔고 덕분에 지금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개원한 지 3년 만에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빌린 돈 2억을 전부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약속한 대로 이자라며 아빠가 10년 넘게 탄 차를 외제차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것 타고 그 좁은 시골 동네를 배회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자랑을 하는데 그 모습 보고 저희 엄마랑 저는 배꼽을 잡고 웃었네요. 그 뒤로 또 우리 시동생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역시나 개원할 땐 돈 한 푼 안 대줬던 인간들이 또 돈 냄새 맡고는 슬슬 접근해 오길래 남편이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나 너네들한테 줄 돈 없어. 다신 예전처럼 니네 오냐오냐 안 키워. 니네도 이제 다 30살 넘은 어른이야 어른. 제발 니들 앞가림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살아. 한 번만 더 나한테 돈 얘기 꺼내봐. 그땐 동생 취급도 안 해줄 줄 알아. 아니 취급 안 해줄 뿐더러 지금까지 내가 준 돈 다 토해내라고 할 거니까 그 돈 죄다 그대로 물려내고 싶지 않으면 다신 나한테 돈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니까 시동생들도 더는 돈 얘기를 못 꺼내더라고요. 그리고는 나름 정신들을 차려서 이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돈 벌어서 버는 만큼 적당하게 잘 살고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도 항상 명절 땐 다 같이 모여서는 음식도 맛있게 준비하고 서로서로 함께 좋은 이야기들 나누며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희 남편은 꽤 오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다 굴곡을 지나 정말 좋은 남편, 든든한 아빠이자 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집안에 웃음이 가득하답니다. 이렇게 더 끈끈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일들이 참 많으시죠? 서로 돈 때문에 힘들 때 무조건적인 희생은 서로에게 해만 될 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정말로 필요할 때 성심성의껏 돕는 것 또한 가족이 된 이유이기도 하니 여러분도 적당히 서로 도와가며 그렇게 어려움과 위기를 잘 이겨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의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오늘도 열심히 가정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남편들, 사위들, 그리고 아내 며느리들,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그리고 꼭 모두 다 같이 행복해지자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